지금 뭐 태양건설은 아직도 주변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두 분은 지금 태양건설 이제 11일이면 일단 결정이 어느 정도 나긴 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지금 가장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태양건설이 이전에 제시했던 자구안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제 예를 들어 태양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전액을 이제 태양건설에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채권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망을 보였는데 오늘 전액 1,549억 원 전액을 다 태양건설에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에코비트 매각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그리고 평택사이로 지분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약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TY 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조금 더 보완된 자구안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채권단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평가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적인 판단에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태양건설이 태양 쪽에서 조금 더 성의 있는 그런 자구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채권단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대표님은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일단 태영그룹은 그 최대 주주 일가가 지배를 하는 형태가 그 TY 홀딩스라는 이제 지주사를 통해 가지고 SBS를 포함해서 여러 회사를 지배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최대 주주 개인과 그리고 TY 홀딩스가 태양건설을 그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건설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결국 채권단이 바라봤을 때는 태양건설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그 회장의 핵심 자산이 TY 홀딩스 자산인데 예. 결국 그 자산은 지키고 오히려 태양건설을 좀 잘라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만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11일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결국은 TY 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알짜 중에 알짜인데 그 지분을 담보로 어떤 자산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하게 된다면은 예. 채권단이 바라봤을 때는 태형 살리기 위해서 제일 핵심 자산을 열어놓은 거가 되니까 결국 그게 제일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바라볼 때는 뭐 태형이 어쨌든 워크아웃을 하라고 거의 전방위적으로 태형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예. 또 이런 데서 정말 뭐 용감하게 거부하기도 어렵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상황이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다 워크아웃이 조금 성사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황 박사님 아까 그 기존의 그 태영이 4가지 자구안에 대해서 일단 실행 의지를 좀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말고도 추가적인 자구안을 좀 가져와라고 일단 채권단은 좀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최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태영 홀딩스가 뭔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사재를 출연하기보다는 이게 뭐 대출 형태, 대여 형태로 하고 있어서 이게 진정성이 있냐라는 좀 우려도 좀 있거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이 태영 측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너그룹의 사재 출연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윤세영 창업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TY 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근데 이건 이제 담보로 제공하는 수준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변화된 자세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을 사재 출연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이 담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태양건설이 정상화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다시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재 출연, 보통 이제 시장에서 그리고 채권단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오너그룹의 사재 출연과는 여전히 좀 거리감이 조금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전폭적인 그런 오너그룹의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거의 확실하게 워크아웃이 채권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이렇게 그 시장의 기대에 맞는
그리고 채권단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여론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자구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형건설도 살리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게 이제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은 그 연쇄 부도라든가 여러 협력사들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웬만하면 이제 워크아웃으로 갈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치면 사실 1월 11일까지는 이제 저희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최 대표님 최근에 보면은 사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PF가 그동안 이 부실화됐던 거에서 네. 이제 해결되는 첫 단추라고 좀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뭔가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긴장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른 건설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다른 건설사들에게 좀 뭔가 불똥이 튈 가능성, 뭔가 좀 유동성에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PF 사태 관련해서 그 작년 초순에 그 대우건설이 울산에 있는 이제 500억 정도 되는 브릿지론 PF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브릿지론 그 지급해준 PF를 끈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를 보고 나서 국내의 주요 다른 건설사들도 이제 PF 브릿지론의 지급 보증한 게 주요 메이저 회사들은 다 조단위는 되거든요. 조단위는 되니까 그거를 좀 끌려고 그랬었는데, 당시에는 이 PF를 어떻게 문제를 풀고 나가려는 이런 기조가 정부 당국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좀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우를 제외한 그 어떤 회사도 PF를 끄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쭉 연결돼 왔는데, 작년 말부터 어쨌든 기조가 달라졌고,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태형건설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태형은 이제 유난히 부채 비율도 높았고, 그리고 자체 지급 보증도 컸고, 이런 PF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다른 회사 중에서는 태형만큼한 그런 리스키한 지표를 보이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태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반면교사로 다뤄볼만 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건이 어떻게 풀리는지는 태형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한테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정부가 발표하기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주요 건설사들 지표들도 그렇고, 약간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회사는 많지만, 태형만큼 좀 순차익금도 많았고 이런 지급 보증도 많았던 회사는 적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요건은 요건이고 다른 이제 PF 건은 다른 PF 건으로 분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추가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게 약간 태형건설의 약간 그 다른 건설사하고는 좀 다른 개별적인 사례로 볼 건지, 네. 아니면 업계 전반의 이슈로 볼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어떻게 네. 보면은 예스고 어떻게 보면 노인데, 그러니까 브릿지론 PF라든가 본 PF가 문제가 됐냐 하면 예스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건설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태형만큼 크냐라고 했을 땐 또 노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 매크로 상황상에서는 브릿지론 PF, 본 PF 문제가 맞지만, 가장 좀 위기가 이제 과도한 그런 부채 비율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왔던 건 태형건설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까지 아직 완전히 다 열려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 뭐 다만 뭐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가장 지표가 안 좋았던 회사가 워크아웃을 가는 거고, 다른 회사들은 또 다른 회사들만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이제 태형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이제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까에 대한 궁금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여쭤보게 되는데, 네. 사실 이번에 이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하게 된 가장 최종적인 어떤 그 요인은 그 성수동에 있는 오피스텔. 네, 성수동에 있는 소위 비주택을 짓다가, 네, 그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좀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PF나 부동산 위기라고 하면은 주택 쪽 불황을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20년, 21년에 주택 관련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비주택 사업이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비주택 사업이 아파텔로 대표되는 오피스텔 건설 사업이었고, 네. 그리고 정말 주택이 아닌 거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붐업이 20년, 21년에 있었어요. 그 엄청난 붐업이 지금 준공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도 아니니까 미분양 통계도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태형이 이번에 딱 뚜껑 까보니까
확실히 그 부도가 났던 사업장은 비주택 사업장인 지산 사업장이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황 의원님, 그 지금 뭐 건설 업계에 미칠 파장, 지금 이번은 금융업계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보면 이게 저만 모르는 건지 용어가 어렵습니다. 네네. PF, ABCP 거래량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거래량에 따라서 어떤 점이 중요하길래 이걸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PF ABCP라는 거는 네. 이제 건설사들이 PF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3개월 단위로 자금 이제 만기를 끊어서 이제 필요한 자금들을 ABCP라는 이제 기업보험이죠. 예. 그 기업보험이라는 상품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ABCP에 이제 시장에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이 ABCP가 PF 사업장들의 굉장히 중요한 자금 조달원으로 작용을 했고요. 만약에 이 시장이 막혀버리게 되면 당장 3개월 후 또는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차원 발행이 돼서 계속해서 자금 공급이 되면 공사도 진행할 수 있고 결국은 완공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PF ABCP 시장이 막혀버리게 되면 지금 이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으로 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떤 건설사가 앞으로 또 워크아웃을 가든지 또는 파산이 되게 될지 조금 불안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ABCP로의 자금 공급, 다시 말해서 건설사들이 발행하는 PF ABCP들을 사는 거를 중단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예. 어느 건설사가 다음번 타겟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의 자금 공급 기능이 마비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PF 사업장조차도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F ABCP가 제대로 거래되고 있느냐, 거래되고 있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자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숫자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PF ABCP 거래량들을 살펴보면 이제 작년 12월 달 기준 넷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달 지난해 11월 넷째 주, 그러니까 한 달 전 어느 정도 아직 PF ABCP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시기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6조가 넘게 한 달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왜 떨어진 거예요? 불안해서 떨어진 거예요? 불안한 거죠. 예. 이제 PF ABCP를 사줄 수 있는 투자자 그룹에서 PF ABCP는 발행을 꾸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안해서 못 사겠어. 도대체 다음번 또 누가 무너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우리 시장에서 좀 빠져있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거래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게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ABCP의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6%, 7% 정도면 발행 금리에서 조달이 될 텐데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돼 버리면 사줄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럼 8%, 9%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PF PF 사업장들에게 금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PF 사업장들의 부실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시장에 우려들이 계속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자들도 뭐 여러 가지 따지겠지만 이 PF ABCP 거래량을 보고서라도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지표도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게요.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이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여기에 공급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가격 지표, 다시 말해서 금리.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집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줄면서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가 괜찮아졌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금리가 괜찮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 지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 왜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과연 안 망하고 잘 버틸 수 있는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PF, ABCP 같은 경우는 원래 이 PF라고 하는 사업 기간이 적어도 준공까지 2, 3년 정도 길잖아요. 네. 근데 ABCP라는 거는 만기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이 짧게 차환 발행을 해가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에 자금을 조달하면 싼 금리에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거래가 안 되게 되면 이게 차환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6개월씩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차환 발행이 안 되면 이제 자금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추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지난해 말에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라는 그 험악한 그 시장을 경험을 했는데 2년 전입니다. 아, 2년 전이었어? 네. 아, 그랬나요? 지금 2022년 10월이었고요. 그렇죠. 2022년.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뒤로 전체적으로 이 PF의 ABCP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금리 자체는 좀 그 2022년도 말과 비교해 보면 조금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그때보다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변수는 훨씬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터진 건지,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제 그동안 이렇게 곰왔던 게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는지 약간 좀 우려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혹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때는 갑작스럽게 이제 강원 레고랜드 레고랜드 예, 강원랜드가 아니라 레고랜드죠. 네, 레고랜드에 이제 지급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그 지급 보증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으로 갔던 거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 이제 축소 상황은 어느 정도는 신속하게 해소가 되죠. 근데 문제 자체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PF 사업장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한참은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고금리 상태가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그리고 PF 사업장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PF에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이제 첫째가 이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금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세 가지 정도가 사실 PF의 수익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공사비가 거의 24%, 25% 정도 지금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분양가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지만 공사비가 처음에 한 30억 정도 생각을 했던 게 이게 40억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증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의 악화가 크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금융 비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주선 비용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고금리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니까 분양률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PF 사업장들이 한 70% 정도 분양이 되면 이걸 굴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국 평균 PF 그러니까 사업장들의 분양률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수도권은 조금 높고 지방은 좀 낮고 뭐 이렇게는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50%에서 60%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필요한 공사비, 그 다음에 금융비용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태형건설이 정확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높아진 공사비 부담, 근데 분양은 안 되고 이자 비용은 더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졌으니까 태형건설도 버티다가 결국은 한 1년 정도는 버틴 거죠. 1년 정도는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워크아웃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태형건설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문제는 태형건설 말고도 이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은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 건설사들, 자본금이 비교적 그래도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보여지는 대형 건설사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버텨낼 수 있는 여력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지방 건설사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태형 건설과 유사한 사례들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이즈를 놓고 보면 태형 건설만큼 그렇게 큰 건설사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태형 건설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워크아웃이나 또는 이제 법정 관리로 가게 되는 사례들이 올해 상반기, 특히 상반기 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대형 건설사 말고 중소형 건설사들 보면 건설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를 보면 21곳이 문을 닫은 거예요. 부도가 난 거죠. 그리고 이게 3년째 계속 그 부도 도산되는 그 건설사가 늘고 있다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이 또 잦은 폐업도 많다고 하거든요. 왜 도산이 되고 어떤 지금 환경 때문에 폐업까지 결정을 했을까요? 일단은 그 인용하신 그거는 이제 건설사들의 도산 숫자인데 네. 사실 건설사는 종합건설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합건설회사라는 거하고 또 전문 건설회사라고 전문 공종별 건설회사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숫자가 느는 거는 이제 전문 건설회사들의 그 도산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두 가지 지금 전문 말씀해 주신 공종, 예를 들면 설비, 기계 이런 걸 전문 공종이라고 하고 네. 종합건설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태형건설도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종합건설회사가 도산을 하면은 이제 협력사가 많으니까 문제가 되게 되는 건데요. 종건사의 도산 숫자는 어쨌든 작년까지는 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2년에 좀 심각했고 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종건사가 10개 이상 도산을 했는데 예. 작년은 11월까지 5개 정도니까 잘 방어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통계는 종합 건설사가 아니에요. 예. 근데 다만 그 전문 건설회사로 확대하면은 이 문제가 좀 커졌기 때문에 전문 건설회사는 많이 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현금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는 종합건설사 도산이 그래서 저는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애초에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꺾인 게 22년 9월부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2년 9월부터 주택 경기가 꺾였고 그리고 주택 경기와 함께 사실은 비주택 건설 사업도 다 꺾였거든요. 아까 아파트엘 사업이라던가 지산 같은 이런 사업들도 2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꺾였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은 22년에 그때 갓 착공을 했다면 그 현장은 25년 준공인데 22년 뭐 초에라도 착공을 했다면 그런 현장은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현금 흐름 문제는 거의 준공 임박해서 가장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22년 말부터 주택 경기랑 비주택 건설 경기가 꺾인 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종합건설사들의 도산이 조금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이제 신평사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그런 기관들에서는 그 주택의 미분양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저도 그런 지표들을 많이 보는데 그 태형 사례에서도 반면교사 할 거는 아마 지산센터 분양 사업장이나 이런 데 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분양 관련 통계가 공개도 잘 안 될 뿐더러 지금 많이 비어 있던데 제 주위에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꺾인 거는 정말 순식간에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준공 임박해서 분양이 정말 안 됐다면 엄청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그래서 태형도 사실 이런 그 비주택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주택 부분 노출이 많았던 건설사들로 공종을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위험한 회사를 볼 때 뭐 부채 비율을 보고 그다음에 순차익금 보고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건설사별로 주택 쪽에서 엣지가 있어서 나름 잘 끌고 가는 그런 회사가 있고 주택 쪽보다는 비주택 쪽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상품별로 공종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예. 다르게 접근한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국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소형 건설사들을 바라볼 때 단순한 그런 주택 미분양 지표로만 보면은 다 발견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예. 좀 번거롭긴 하지만 정말로 꼼꼼하게 공종별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일반 아파트보다는 소위 오피스텔을 포함한 사업이랑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요 두 가지 공종이 제일 지금 리스크가 높은 그런 공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걸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개를 잘 안 한다면서요. 그럼 어떤 거를 가장 포인트를 그러니까 봐야 돼요?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복마전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까 미분양률도 그 주택의 미분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피스텔 미분양은 조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피스텔을 85제곱미터 면적으로 공급하면서 아파트다 이래가지고 아파텔로 지난 20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0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엄청나게 공급을 해왔어요. 대구 등을 포함한 많은 그 광역시 지역에. 예. 그런데 이런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분양도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분양 데이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일반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 데이터를 어쨌든 받으니까는 그런 체크가 되는데 그래서 아파텔 사업을 좀 많이 했거나 아파텔 공급이 많은 지역의 그 분양 상황을 조금 보면서 그 소위 이제 현장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올해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약간 이제 위험을 조금 관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결국은 이제 사업장별로 공정별로 좀 따져봐야 되는 상당히 좀 번거로운 상황이 된 것 같긴 한데 황 박사님 아까 좀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이번에 태형의 문제가 된 게 단순 부채도 문제지만 이른바 이제 이 PF의 뭐 신용 공여를 한 거에 대한 우발 채무가 좀 더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그 건설사들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워크아웃 내지는 뭐 이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눈으로 보여지는 단순 부채보다는 이 PF와 관련된 익스포저가 얼마나 많냐, 향후에 우발 채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얼마나 많는지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조사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PF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발 채무, 그러니까 PF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도 전체 PF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이 중에 얼마 정도가 보증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올해 PF 채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브릿지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PF에 대한 그 이제 채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릿지론이 30조 원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본 PF가 한 100조 원 조금 넘는 거 104조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 합쳐보면 전체 PF 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신용 공여의 수준은 134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 134조 원이 다 망가질 거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그리고 분양률이 보통 분양률이 70%를 넘어가게 되면 이 PF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도 웬만하면 굴러간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기에서 받아들여진 컨센서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 134조 원 중에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마 30%에서 40%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무 보증을 서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채무 보증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보통은 금융회사가 여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연대 보증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그 책임은 결국은 금융권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금융과 이렇게 지금 굉장히 크게 엮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PF 사업장들 중에서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이 우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규모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케이스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형 건설사들 중에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설사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대체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사업성이 괜찮은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괜찮고 그다음에 자본 여력도 더 있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PF 사업장에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인데 이 중소형 건설사들은 당연히 이제 금융권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만약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뭐 부도 처리가 되든지 워크아웃으로 가든지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처리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영향이 금융권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금융권에 넘어왔을 때 금융회사들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금융당국이나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이 중소형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구조조정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금융회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수의 금융회사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듯이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권은 선순위 대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 다시 말해서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PF 사업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많이 여기서 이제 손실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발 채무가 실질적인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은행권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수준, 그리고 은행은 워낙 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은행의 위기 상황으로 가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제2금융권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제2금융권 이제 캐피탈사라든지 저축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주요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은 PF 사업장들에 대한 우발 채무를 상당히 가지고 있죠.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증권사나 캐피탈사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업권별로 증권사는 분양률 이제 평균적인 분양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한 40% 내외. 그다음에 캐피탈사는 조금 더 높습니다. 60%가 조금 넘는 걸로 나오니까 사실 분양률이 70%에 근접하면 크게 큰 손실은 없이 작은 손실은 있더라도 큰 손실은 없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피탈사도 당장은 크게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분양률은 좀 낮습니다. 30% 초반대 정도에서 지금 평균적인 분양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선순위 대출이 많은 편이라서 이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증권사들도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본력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자본력이 4조, 5조, 많게는 9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우발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흡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 그리고 사업 진행 상황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 금융시장 전체가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그런 보통 이걸 이제 시스템 위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금융시장 전체가 시스템 위기로 빠지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건설사들에 대해서 대형 건설사들은 그래도 버틸 거다. 예. 그렇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제2금융권에서도 모든 제2금융권 회사들이 그러면 다 괜찮은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 금융권, 그러니까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본력도 꽤 있고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PF 사업장, 분양률이 높은 PF 사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소형사로 내려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중소형사로 내려오게 되면 한두 개 큰 건이 터져버리면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바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금융회사에 조금
파산이라든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 중소형 금융회사, 특히 이금융권에 있는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일부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금융회사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부동산 PF의 분양률, 그 다음에 거기서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위험성이 높은 그런 금융회사들 그리고 건설사들을 분리해서 관리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혹시 태형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익스포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좀 집계된 게 있을까요? 네,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지금 산업은행이 이제 발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네. 태형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1조 3천억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이 시장 전체의 규모로 보면 물론 이제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예. 우리 이제 건설 시장 또는 우리 금융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큰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일단 직접 차입금은 1조 3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직접 차입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우발 채무 대출 보증을 선게 있단 말이에요. 이 보증 규모가 9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약 10조 4천억 원 정도가 태형건설이 가지고 있는 직접 채무 플러스 우발 채무 이렇게 되는 건데 특히나 이 우발 채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9조 정도 되는데 이 구조 물론 이 구조 전체가 다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구조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분양이 잘 안 된다든가 또는 이 공사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서 사업성이 도저히 안 맞는 경우들이 충분히 이미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결국은 이 구조 중에서 상당 부분은 태형건설의 직접적인 채무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작게 잡았을 때 이 구조 중에 이 작게 잡았을 때 2조 5천억 원 정도, 채권단 추산 규모로는 4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실질적으로 태형건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지금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면 금융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 기업당 밑에 하도급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그런 업체들도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실화 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 많이 딸린 그 식구들 그 하도급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건설 산업의 규모는 수주 규모로는 연간 200조 원 이상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최근에는 착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국내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외 수주도 30조를 하니까. 근데 착공이나 이런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재작년 대비해서는 주택이 연간 40만 원 착공해야 되는데 작년은 12월 미결산이지만 20만 원 정도인 것 같거든요. 평년비 반으로 줄었고 그래서 건설 기성도 이제 10조 원으로 줄었어요. 그마저도 사실 이렇게 올해 예상이 되는 거는 건설 기성이 준다는 거는 이제 건설 협력사로 갈 돈이 줄어든다는 거고 예. 그리고 건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됐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한 13%로 내려왔거든요. 올해는 좀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었고 근데 그래도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을 때는 이게 돈이 서로 돌고 도는 건데 아까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그 워크아웃하고 채권에 대한 어떤 그 균형 있는 그런 조정을 하게 되면은 협력사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진짜 뭐 법정 관리 간다거나 진짜 회사가 도산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협력사들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규모는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논의를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은 지금 사실 이제 모든 PF가 다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아까 분양률 75%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2008년, 12년의 사례를 또 반추해 보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22년부터 문제의 위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위험은 준공미 분양 많았을 때부터 위험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안 팔렸을 때가
분양가가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공사비는 평당 뭐 몇백만 원이지만은 분양가는 집 한 채당 몇 억이니까요. 평균 5억으로 잡으면 지금 미분양이 중공 미분양이 10,000세대가 넘는데 5조 원의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건데 중공 미분양 10,000세대가 꾸준히 만세대일 때는 롤링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롤링이 안 되고 어느 순간 멈췄을 때는 그 돈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공 미분양 숫자 늘어나는 거를 보면은 아마 25년 내는 지금보다 이제 중공 미분양 관련해서 본 PF 쪽에서 문제가 좀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냥 그 분양률이 조금 높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장들 중에서도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면은 리스크가 좀 더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감소한 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작년에 주택 전체로는 40만 호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는 33만 호 분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7만 호 분양을 했고 결국 이제 펜딩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 분양시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왔을 때 이 이자비를 다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게 과연 제대로 분양이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 미분양이 적체되는 거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또 풀려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제 태영은 제가 생각할 때 태영은 뭐 운도 좋은 회사인 것 같고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회사보다 신경을 많이 써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태영은 어떻게 보면은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관심받지 못했던 조그만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도산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죠. 예. 중공 미분양 많아지면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주로 부동산 PF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아우르고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또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도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 대표께서는 예전에 이 증권사에서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담당하셨던 분이고 예. 부동산 시장 전망도 되게 잘하시는 걸로 좀 유명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PF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되면 약간 양면적인 영향이 있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좀 위축이 되긴 하지만 또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 향후에 신규의 어떤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을 거니까 향후에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혹시 이번에 이제 PF의 어떤 본격적인 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는 그림인 것 같긴 한데 혹시 네. 조금 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좀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그 자산 시장 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저희가 이제 PF 건설을 많이 얘기했는데 건설이 아니라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소위 대출을 따라가거든요. 가계대출을 따라가는데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작년 4분기부터 다시 규제를 강화했고 그래서 작년 4Q부터는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위축세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매매도 그렇고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말부터 그리고 또 2월부터 그 정책 모기지가 다시 재시행이 되면서 가계에 조금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고 그리고 올해의 정책 모기지는 신생아론이거든요. 신생아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높은 출산율을 보인 지역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비수도권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주택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에 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신생아론보다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거는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1월 4일에 나왔던 부동산 경제정책 방향인데 부동산 정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은 세컨하우스로 봐주어서 1주택자로 봐주겠다. 예. 그러면서 취득 보유 양도세를 다 깎아준다. 이런 정책 이거 물론 국회 통과해야 되지만 이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미분양 위기라든가 PF 관련 위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가 진짜 정말 시장의 그 수요 위축세를 이런 정책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지 바라보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PF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대출 규제가 DSR 규제가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주택 거래라든가 매매 가격이 큰 어떤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매매가나 이런 거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그 기저에 위험을 이제 쌓고 가면서 이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위험을 조금 해소하면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느냐가 아까 말씀하셨던 나중에 26년 이런 상황 됐을 때 그때 시장 정상화되면은 공급이 부족한 게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제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영향을 줄 거니까 올해 자산 시장 매매 가격과 별 상관없이 라도 그러니까 그거
또 중요하지만 이 PF 관련해서 건설 경기 어떻게 풀리는지 지켜보는 게 1, 2년 후를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그 PF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시점을 총선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게 어쨌든 네네. 또 이게 뭐 부도가 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면 그게 표로 연결이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총선 전과 후에 이 PF 리스크가 좀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총선 전과 후, 뭐 굳이 시점을 저는 총선 전후로 나눌 필요까지는 없다고 예. 봅니다. 저는 가장 이 PF 시장, 부동산 관련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금리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따지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던 이것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냉각이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향후 PF 시장의 그런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건설사들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 오려면 그 기본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저는 금리가 인하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리가 언제 인하될 거냐.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어느 정도 그런 효과들이 시장에 누적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부동산 경기도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여기 이제 관심을 두고 계시죠. 저는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빨라도 3분기, 늦으면 한 4분기까지는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예. 어차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언제 인하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느냐가 결국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한 3분기 정도가 현실적으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총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PF 예. 사업장 여전히 어려울 거고요. 건설사들의 어려움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이런 어려움들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 예. 그리고 사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새벽이 오기 전이 어둡다. 가장 춥고 어두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좀 길게는 하반기 일부 시기까지가 네. 아마 그런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예. 뭐 정부도 조금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건설사들도 우리가 태형 건설에 대해서 자구안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사들도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분양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건설사들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조금 낮춰다. 낮추는 뭐 이런 물론 당장 그게 이제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 자금이 돌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 주는 거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최 대표님께서는 태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워크아웃 신청한 그 시기상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다는 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예. 온 나라가 나서서 지금 태용을 도와주려고 다 하니까. 태영하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것보다 태영 건설만 봤을 때는 이게 총선과 이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총선과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뭔가 이제
애널리스트 최상으로서 답변을 해야 되나 유튜버로서 답변을 해야 되나 살짝 유튜버로서의 답변이 살짝 좀 고민이 좋을 것 되는데 같은데요. 예. 일단은 대중 여론은 태형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건설업이랑 부동산업으로 뭐 소위 수익을 내고 위험 기간의 사업을 열심히 이제 확장을 했는데 왜 위험 관리를 못했냐 이러면서 전반적인 이런 댓글이나 이런 여론은 제가 봤을 때 거의 9대1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태형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다만 이런 결국 태형이 이거 부채를 다 뭐 갑자기 다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워크아웃 하더라도 다 부채가 유예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이 어느 정도 좀 있고 나면은 이게 막 법정 관리를 가거나 좀 하드하게 처리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드럽게 처리되는 것이 그냥 국가 전체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우리 황 박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사실 조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또 황 박사님은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자본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건전화되는 방향을 좀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사태를 겪으면서 이 PF의 구조도 좀 다시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성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 사업 아니고 이제 금융의 기법인데 이게 너무도 개발 이익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리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혹시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PF의 사업 구조가 조금 어떻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연구나 고민이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앞서 이제 최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화랑일 때는 그 수익은 건설사 그다음에 시행사 그렇죠. 다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려워져서 무너지게 생긴 상황에서는 우리 무너지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다 같이 죽는 거다. 뭐 이렇게 되면서 고통은 나누어 가지는데 수익은 나누어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오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이제 물론 당연히 PF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예를 들자면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준비 작업들 내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동 펀드 같은 것들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쁠 때 보통 대형 건설사들이 한두 개씩은 무너지는 그런 이제 과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졌을 때 항상 이런 식의 모럴 해저드 문제에 대한 비판. 왜 잘 될 때는 그 수익은 너네들이 다 가져가면서 그렇죠. 안 될 때는 이렇게 고통은 온 국민들이 다 나누어 가져야 되느냐. 심지어는 세금을 투입해서 도와달라고 네. 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들은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손 충당금을 썼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죠. 그렇죠. 건설사들이나 뭐 시행사들은 그럴 여력이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건설사들, 특히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이제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을 쌓듯이 이러한 방식의 그런 예를 들자면 뭐 그게 대손 충당금 같은 유사한 형태의 내부 적립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외부 출연 기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위험에 대해서 사실 은행에 대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부분이 은행이 스스로 자구안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랬던 거거든요. 사실 저는 비슷한 얘기를 아직 부도 상황까지 가지 않은 이러한 건설사들에게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건설사들이 스스로 먼저 자구안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됐을 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대형 증권사들이 자금을 풀어서 소형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PF, ABCP들을 막 매입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돌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설사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모럴 해저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실 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저렇게 위험해 보이는 사업도 한단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서슴없이 막 지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이제 이렇게 완화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게 그 건설업이 과거에도 여러 번 그 사업적으로 위험이 있었는데요.
가령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해외 건설에서 상당한 부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2013년부터 해외 부실을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게 알고 보니까 11년, 12년에 수주 경쟁이 과열로 붙으면서 이제 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서 연간 이제 5천억이라든가 뭐 1조 가까운 그런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수주 자체는 많이 했었기 때문에 11년, 12년에 수주했던 사람들은 다 진급을 했고 다 인센티브를 받아갔거든요. 그러나 그 프로젝트가 준공되는 그 3, 4년 후에 경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손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설같이 장기간,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 아니라 3년이나 4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시스템 전체를 그 프로젝트가 종결됐을 때 받아갈 수 있도록 그 좀 고쳐야 되는데, PF도 이제 딜 소싱 하면은 성과급 받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실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또 실행 부서에서 하는 거고 인센티브 부서는 다 받아갖고 다 정리해버리고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다 받아가야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간 이어지는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비용 수익을 계산하고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로 정산하도록 이런 건설사들이 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결국 과실은 혼자 먹고 고통은 함께 분담하는 형태가 문제. 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고 뭐 올해 막 해버리고 그렇죠. 인센티브 다 챙기고 본인은 이직해버리면은 그 남아있는 회사랑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 방식 자체가 결국 그 프로젝트 끝났을 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아요. 앞단에서 다 땡기지 말고 뒤쪽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네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이 질문은 두 분께 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예. 결국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뭐 전체적으로 뭐 PF 태원 건설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하지만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앞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도 약간 여쭤보긴 했는데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집 마련 아직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이 와중에 또 뭐 투자를 더 늘리실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내 집을 팔려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요 시간은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떻게 이 내 집 마련이나 뭐 부동산 관련돼서 뭐 거래를 해야 되는지 조금 두 분께서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뭐 투자의 목적이 됐든 혹은 내 집 마련의 목적이 됐든 이제 주택을 구매하시기를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금리부터 이제 살펴보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 쪽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금융과 부동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동산 프로젝트들은 다 금융을 통해서 그 이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들을 조달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이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죠. 무슨 말이냐? 주택 가격이 오르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가 확실하게 하향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라는 것이 또 한 번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적극적으로 갔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금리가 인하 쪽으로 움직이면서 확실하게 방향성이 잡히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난 이후에 의사결정을 내려주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대표님도 예. 네, 저도 올해 상반기는 어쨌든 위험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여기서 일부 위험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상반기 때 취득을 하는 게 좋겠지 않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자산 시장에서는 미리 가서 문지기를 서는 것보다는 자산 시장 방향의 그 동향을 보고 그냥 움직이더라도 부동산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움직이는 자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해 하반기까지는 돌아가는 경과 조치를 보시고 나서 대응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공급하는 주택들 중에서 일반 시세 분양가가 어쨌든 높아서 미분양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분양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원리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은 또 낮은 가격에 분양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뭐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그런 저가 주택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되, 소위 시가로 이제 사야 되거나 팔아야 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상황 전체는 하반기까지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PF 특히 태양건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봤고요. 또 제도의 문제점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